전략 알아보겠습니다. 스페셜 원 시간이고요. 오늘 함께 해주실 전문가는 토마토 투자클럽의 이재필 전문가님 웹캠으로 연결합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양시장 상승하고 있습니다. 반도체 투톱이 약간씩 약세 전환 보이면서 탄력은 약간 제한적인 모습으로 가고 있는데요. 시장의 분위기 어떻게 해석해 주실까요? 한 줄평 알려주세요. 예, 오늘 한 줄평은 발목 잡는 불확실성, 이렇게 정해봤습니다. 네, 아직까지 이번 주에 좀 해결해야 될 과제들이 많이 남아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번 주 전략은 어떻게 짜야 될지 시장에 대한 해석 먼저 알려주시죠. 자, 먼저 코스피 시장을 지수 차트를 좀 보게 되면요. 지금 지난번에 여기 그 전전주 금요일이죠. 이스라엘 관련해 갖고 이란에 공격을 했다라는 얘기, 그 얘기 때문에 쭉 밀렸다가 반등이 나오는 모습입니다. 이 과정에서 연기금 쪽이 좀 매수를 해주면서 하방 경직성은 확보를 한 상태지만, 그렇다고 위로 이렇게 강하게 좀 치고 올라갈 수 있는 그런 힘도 다소 좀 부족한 것 같습니다. 먼저 지난주에 좀 중요한 지표가 발표가 된 게 있었죠. 미국 경제지표 PC가 나왔는데요. 여기 화면에 보시게 되면 제가 정리를 좀 해놓은 부분들이 있는데, 여기 이렇게 나오죠. 자, PC 물가 이쪽입니다. 자, 여기 헤드라인 PC가 한 2.7% 정도가 나왔죠. 요걸 보시게 되면 1월 달부터 시작해서 올라가는 모습이 나와요. 2.4, 2.5, 2.7 이런 식으로 올라가는 모습이 나옵니다. 자, 요거는 그동안 뭐 전쟁이나 이런 것 때문에 유가가 올라왔으니까 뭐 어느 정도 용인이 될 수 있는 부분인데요. 자, 다른 근원 물가 쪽으로 가면 얘기가 약간 좀 달라집니다. 여기서 보시면 지난 12월 달부터 시작해서 거의 떨어지지가 않아요. 12월 달에 2.9%였었죠. 그리고 1월 달에 2.9%, 2월 달에 2.8%, 3월 달에도 2.8%를 기록했습니다. 애초에 지난주에 예상되는 거는 이 2.8%가 아니라 2.6% 정도가 예상됐었는데요. 이 시장의 기대치에 미치지 못하는 그런 수치로 발표됐다라고 보시면 될 거고요. 자, 요거를 보시게 되면 미국이 연준이 좀 머리가 아프겠다라는 생각이 들 수 있죠. 1월 달에 이 수치도 정정된 수치였습니다. 원래는 0.4 정도였었는데 0.5로 좀 높아졌죠. 자, 요거는 연준에서 이때 말하기는 우리 1월 달이니까 연초니까 이런 부분들은 좀 그 불확실성들, 이런 부분들, 연초에는 물가 상승 요인이 많다, 이런 논리였었죠. 자, 그런데 지금 같은 경우는 그런 논리가 잘 안 통하는 상황이 돼버렸어요. 근원 PC 물가마저도 0.3, 0.3 이렇게 발표가 됐습니다. 애초에 이런 모습이 나오면 시장은 좀 안 좋은 모습을 보이는데, 지난주에는 금요일 날 아침에 끝난 미국 시장에서 끝나고 난 다음에 알파벳이 굉장히 좋은 소식을 전해줬죠. 그러니까 이 PC 물가는 잠깐 좀 소강 상태로 들어간 상태에서 빅테크 기업들의 실적들이 좋아지면서 이런 부분들이 나왔는데요. 또 한 가지 지표를 더 보겠습니다. 요거는 미시건대에서 발표한 지표입니다. 소비자 심리지수, 기대지수, 평가지수, 기대인플레 이렇게 돼 있는데요. 자, 소비자 심리 지수는 요거는 월 초에 한번 발표를 하고 월 말에, 예비치는 월 초, 그다음에 확정치는 월 말에 발표합니다. 이 색을 파란색으로 칠해 놓은 거는 월 초에 발표됐던 것보다 낮은 숫자는 파란색, 높은 숫자는 빨간색으로 표시를 해놨는데요. 보시게 되면 다 이 소비자 심리 지수, 기대 지수, 평가 지수 모두 다 같은 모습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소비자 심리 지수는 77.2, 소비자 기대 지수는 76, 그리고 소비자 평가 지수는 79 이렇게 나오죠. 자, 이 얘기는 소비자들이 느끼는 체감 경기, 이런 부분들은 좀 안 좋다라는 얘기로 해석할 수 있겠죠. 반면에 기대 인플레이션 같은 경우는 5년 기대 인플레는 같습니다. 3.0으로 예상치하고 월 초에 발표한 그거랑 같은데요. 1년 기대 인플레가 또 올라왔어요. 3.2가 올라왔습니다. 이만큼 미국의 소비자들은 현재 상황은 안 좋고 향후에 이 인플레이션, 물가는 올라갈 거다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부분들은 미국의 GDP가 원래 2.5 정도가 예상됐었는데 1분기 속보치가 이게 원래 2.5 정도가 예상됐었는데 1.6으로 발표됐죠. 거기다가 좀 전에 보여드렸던
드렸던 물가 지표가 그렇게 올라오지 않는 모습이니까요. 자, 요런 것들이 시장에 조금 발목을 잡을 수 있는 그 부담감으로 작용하는 겁니다. 자, 방금 우리가 그 물가 지표하고 이런 걸 좀 살펴봤는데요. 자, 지금 파월 의장 같은 경우는 상당히 난감할 것 같습니다. 청문회에 가서 그런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물가 잡혀간다. 뭐 금리 인하도 뭐 크게 멀지 않아 가능할 것 같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요. 지금 나오는 인플레이션 지표들 이런 것들을 보게 되면 상당히 좀 금리 인하하기가 어려운 그런 상황이다라는 생각이 들죠. 그래서 이 파월 의장 같은 경우는 전에 저 앨런 의장이나 제니 델런 장관이 의장할 때나 그 전에 같은 경우 버냉키나 뭐 그린스판 같은 경우는 연준이 딱 중심을 잡아줬는데요. 파월 의장 같은 경우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약한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얼마든지 파월 의장 같은 경우는 또 말을 바꿀 수 있어요. 자, 방금 보신 이런 부분들을 한번 생각을 해서 보면 이번 주 그러니까 우리 시간으로 목요일 새벽이죠. 미국의 연준의 통화정책회의 결과가 발표되게 되는데요. 뭐 동결이죠. 이번에도 동결일 텐데 그 문제는 거기서 어떤 파월 의장이 어떤 얘기를 하느냐 그게 시장의 방향성을 단기적인 방향성 가릴 겁니다. 자, 그렇다면 과연 이런 상태에서 파월 의장의 입에서 좋은 얘기가 나올 수 있을까? 자, 저는 조금 기대하기가 어렵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미국 시장 차트를 한번 보더라도 그런 모습이에요. 자, 나스닥이 여기에 있죠. 지금 122평선에서 반등을 줬다가 지금 현재는 60선하고 20선이 같이 물려있는 자리 그까지 좀 반등이 나왔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나스닥 같은 경우도 조금 저 연준의 통화정책회의가 앞에 있으니까 눈치를 볼 가능성이 많다라는 생각이고요. 자, 우리나라 저 차트 코스피 차트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 강하게 올라가고 있는 62평선 그거는 저 아래로 깼다가 다시 돌파를 한 상황입니다. 근데 지금 현재 있는 위치는 강하게 떨어지고 있는 22평선 근처에 있다라는 거예요. 물론 가장 좋은 최상의 시나리오는 여기서 조금 옆으로 횡보를 하거나 지지를 받아주면서 좀 올라오는 그런 모습이 가장 좋은 시나리오일 겁니다. 하지만 뭐 오늘 오후장 그리고 내일 이렇게 강하게 치고 올라오기는 조금 어려울 것 같아요. 왜냐하면 말씀드렸던 연준의 통화정책회의가 우리 시간으로 목요일 새벽에 있습니다. 근데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수요일이 근로자의 날로 휴장이죠. 거기다가 이 부분 한 번 더 보시면요. 자, 여기 제가 엔달러 환율을 지금 일본은 휴장입니다. 지금 연휴에 들어갔기 때문에 휴장인데 자, 보시게 되면 지금 엔달러 환율이 158.05까지 올라왔어요. 자, 이 엔화가 약세를 보인다라는 거는 달러가 그만큼 더 강세를 보일 가능성이 많다라는 얘기고, 자, 그렇게 되면 과연 우리나라 원달러 환율도 여기에 좀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많겠죠. 그렇다면 과연 여기서 강하게 치고 올라올 수 있겠는가 하는 그런 생각은 해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일 모레가 휴장이니까요. 일단은 지금 뭐 현재 상태에서는 저 지난주에 말씀드렸듯이 하방 쪽 같은 경우는 연기금의 순매수가 있기 때문에 오늘도 순매수를 하고 있죠. 자, 여기 보시게 되면 오늘도 연기금이 730억 정도 순매수를 해주고 있고요. 자, 여기 계속해서 연기금이 매수가 들어왔기 때문에 아래로 좀 많이 변동성이 커지는 그런 모습이 나온다라면 예를 들어 뭐 파월 의장이 되게 매파적인 얘기를 하면 변동성이 커질 수도 있겠죠. 자, 그렇게 되면 또 이 연기금의 매수가 하방은 좀 잡아주는 그런 모습이 나올 겁니다. 자, 그래서 시장에 지금은 조금 관찰을 해보고 지켜볼 때입니다. 너무 뭐 장이 좀 올라왔다고 흥분해서 쫓아가거나 또 장이 안 좋다고 쫓아가면서 매도하는 그런 부분들은 조금 곤란한 안 좋은 결과를 초래할 가능성이 많으니까요. 현재 상태에서는 조금 차분히 관망하시면서 종목별로 이렇게 대응하는 게 가장 좋은 전략이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일단 시장의 하방 지지는 좀 가능해 보이는데요. 다만 FOMC라는 이벤트도 있고 여기서 긍정적인 파월 의장의 반응이 나오기는 좀 어려워 보이는 그런 시장의 모습이 아닌가 싶습니다. 현재는 적극적인 매매 전략보다는 관찰하는 시각에서 한 발 떨어져서 보시면서 종목별 매매 전략을 짜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그럼 종목별로 어떤 기준을 잡아볼지 오늘장 좀 핵심 섹터는 어디에 있을까요, 전문가님? 유리기판
방산 엔젤 산업 이렇게 잡아봤습니다. 네, 정말 섹터별로 딱딱 조합을 해주셨는데요. 유리기판과 방산, 엔젤 산업까지 들어보겠습니다. 먼저 유리기판, 이 반도체 섹터들 가운데 오늘 소부장에서 가장 잘 가고 있는데요. 삼성전기와 캠트로닉스 관련된 소식도 있었던 것 같고 한 줄 평은 어떻게 보실까요? 오늘 이 유리기판 한 줄평은 반도체 섹터의 미래 먹거리 이렇게 정해봤습니다. 네, 앞으로도 차세대 먹거리가 될 수 있을지 유리기판 종목들에 대한 설명도 알려주세요. 자, 이 유리기판이라 하면 차세대 기판을 얘기하는 거죠. 현재 이 플라스틱 기판보다 굉장히 효율이 굉장히 좋은 뭐 그런 기판입니다. 이게 반도체의 기술력이라는 거, 경쟁력이라는 거는 결국은 집적도입니다. 예를 들어 뭐 되게 알기 쉽게 말씀드리면요. 한 개의 접시 위에 어떤 기업에서는 음식을 뭐 3억 개를 담고 어떤 기업에서는 이거 한 개 접시 위에 5개를 담는다. 뭐 그런 차이로 보시면 돼요. 자, 요거는 뭔 얘기냐 하면 한 개 칩 위에 뭐 이 많은 반도체 소자를 올릴수록 이 반도체의 효율은 좋아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뭐 미세 공정 관련해 갖고 될 수 있으면 그 작은 소자를 많이 올릴 수 있는 미세 공정으로 계속 가죠. 그리고 그게 한계가 있기 때문에 낸드도 마찬가지 위로 쌓는 거고, 그다음에 HBM 같은 것들은 이 D램을 위로 이렇게 쌓는 거죠. 자, 그래서 그쪽에서 좀 한 개의 판 위에 많은 그 소자를 올려서 성능을 높이려고 그러는 겁니다. 결국은 이 반도체의 경쟁력은 집적도예요. 얼마나 많이 올리느냐 그 부분입니다. 자, 근데 이 유리기판은 어떤 장점이 있냐면요. 자, 이 유리기판 같은 경우는 기존의 플라스틱 기판에 비해서 상당히 효율적인 부분들이 MLCC라는 게 있죠. 자, 이 MLCC라는 게 기판 안쪽으로 들어옵니다. 기판 안쪽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그만큼 위로 쌓을 때 이게 좀 높이가 낮죠. 그러니까 그리고 또 그 MLCC가 올라간 자리, 그 자리에다가 이 집적을 더할 수 있는 겁니다. 거기다가 소자를 더 올려 놓을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은 상당히 그 미세 공정 한 개의 한 개의 기판 위에다가 얼마나 많은 그 집적을 할 수 있느냐 그 싸움인데 상당히 유리한 그런 부분들이 되겠죠. 그리고 지금 뭐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 그다음 인텔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반도체 쪽에서 좀 뭐 경쟁력이 있다 하는 업체들 이런 쪽은 전부 다 유리기판 쪽으로 지금 굉장히 좀 차세대 기판을 유리기판으로 이렇게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밀고 있는 상황이에요. 요거는 향후에 지금은 그 플라스틱 기판 위에다가 그 기판 위에다 얼마나 많이 얻는 그런 전쟁을 했냐 하면 자, 뭐 지금 중국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죠. 지금 뭐 7나노 정도는 만든다 그러는데요. 이거 결국은 미국에서 제재하는 것도 미세 공정 쪽 이런 쪽을 제재하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 유리기판은 차세대 기판으로 갈 수밖에 없는 그런 거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자, 일단 유리기판을 SKC에서는 내년부터 상용을 한다 그러고요. 뭐 삼성전기 같은 경우는 후년부터 이 대량 생산 체계를 갖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인텔 같은 경우도 25년 그러니까 내년부터 시작해서 2030년까지 차근차근 순차적으로 유리기판을 도입할 거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이쪽은 지금 오늘 당장 내일 당장 매출에는 도움이 안 된다라는 겁니다. 근데 뭐 오늘 보시게 되면 이 YCKN 같은 종목이 좀 급등을 하고요. 그다음에 이 캠트로닉스라는 종목도 상당히 좀 강한 모습이죠. 자, 이런 것들은 삼성전기하고 협업 관련되는 그런 내용들이 나오면서 강한 모습인데요. 이런 쪽들이 일단 당장 오늘 당장 내일 당장 이렇게 실적으로 이어지지는 못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유리기판 소재나
장비 쪽들, 이런 쪽들 같은 경우는 좀 부침이 있을 수 있어요. 오늘 같은 경우도 캠트로닉스 한 20% 정도 올랐을 시대겠죠. 그랬다가 지금은 한 12% 정도밖에 플러스가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YC캠은 양선을 뽑았는데요. 아무래도 많이 올라오니까 저 차익 실현 물량들이 나오고 그런 부분들이 좀 작용한 것 같은데, 이런 쪽들 소재 쪽이나 장비 쪽 작은 종목들, 요런 종목들을 보실 때는 일단 트레이딩 관점이 맞다라고 봅니다. 그리고 뭐 좀 그렇게 좀 느긋하게 여유를 갖고 투자를 하시는 분들, 우리 매일매일 이렇게 시장을 안 보고 좀 여유를 갖고 이렇게 투자를 하시는 분들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분들의 투자 수익률이 훨씬 더 좋은 경우가 대부분이고요. 자, 여유를 갖고 좀 투자하실 분들 같은 경우는 나중에는 이 유리 플라스틱 기판이 아니라 다 유리기판 쪽으로 바뀔 때니까요. 여유를 갖고 투자하실 분들한테는 최적의 투자처가 이런 쪽이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유리기판 모멘텀도 발생해서 같이 또 설명 들어봤습니다. 작은 종목은 트레이딩 관점으로 가져가시되 좀 굵직굵직한 종목들의 경우에는 또 앞으로의 미래의 먹거리라는 점을 좀 생각해 보시면서 투자 전략으로 삼아보시면 좋겠네요. 두 번째로 방산 섹터 들어보겠습니다. 한 줄 평 어떻게 주실까요? 실적과 모멘텀, 이렇게 정해봤습니다. 네, 방산주들 정말 실적도 잘 나오고 있고요. 이와 더불어서 지정학적 리스크의 모멘텀까지 여러 가지 수주에 대한 기대감들이 들려올 만한 소식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방산 섹터는 현 시점에서 어떻게 전략을 잡아야 될까요? 자, 이 방산 섹터 같은 경우는 그냥 숫자로, 뭐 숫자만큼 더 정확한 건 없죠. 그냥 숫자로 야, 우리 이만큼 했어 라고 숫자로 보여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저 방산 수주 잔고의 경우에는 저 2022년도가 한 100조가 살짝 넘었어요. 101조 정도 됐었고, 2023년도 저 말에 수주 잔고 같은 경우는 117조가 됐습니다. 근데 이 부분은 원래는 훨씬 더 될 수도 있었는데 우리나라 자체 내에서 조금 문제가 있었던 거죠. 수은법이 통과가 안 되면서 이런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자, 지난주 금요일에 제가 또 방산 관련주를 말씀드리면서 이 LIG 넥스원을 좀 말씀드렸었는데요. 요거 실적 한번 보겠습니다. 보시게 되면, 자, 이거 쭉 요렇게 보시게 되면요. 여기에 지금 2021년도가 1조 8천억 정도였어요. 근데 저 영업이익 972억이었는데 22년도부터 확 늘어나죠. 2조가 넘었고 영업이익 마찬가지 확 뛰었고요. 작년 같은 경우는 기대만큼 그렇게 아주 크게 늘지는 않았습니다. 살짝 좀 늘어난 상황이었는데 이때는 말씀드렸듯이 뭐 여러 가지 수출 관련해 갖고 그런 제약들,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이런 모습이 나왔습니다. 자, 그리고 금요일 날 실적 발표한 내용을 보시게 되면 여기 분기별로 보시게 되면요. 670억 정도가 나왔어요. 영업이익 기준. 그리고 매출액 같은 경우는 7,600억 정도가 나왔죠. 매출액은 많이 늘었습니다. 5,468억 정도였는데 7,600억 정도, 이 정도가 나왔으니까 엄청나게 늘어난 거죠. 근데 영업이익은 그렇게 만족스럽지 못한 모습입니다. 전년도에 682억이 나왔는데 올해 1분기에 670억이 나왔어요. 요건 이유가 있죠. 이유를 모른다라면 의심해 볼 수 있겠지만 이유는 명확한 이유가 있습니다. 이 무전기, 인도네시아에 무전기를 수주를 했었는데요. 요것도 마찬가지 국책으로 추진하는 부분이었는데 그 무전기 사업 쪽, 이런 쪽은 이익률이 뭐 한 2%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매출액은 이렇게 늘었는데 영업이익은 전년도보다 그렇게 아주 많이 늘진 않았어요. 하지만 올해 1분기로 이런 부분들은 끝났습니다. 그러면 2분기부터는 또 수익성이 상당히 좀 늘어나는 그런 모습이 나오게 될 겁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이 한국 무기의 특성이요. 성능이 굉장히 좋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는 북한하고 지금 뭐 언제 휴전 중이잖아요. 뭐 좋을 때는 왔다 갔다 하기도 하지만 언제 전쟁이 날지 모른다라는 거, 그런 부분들을 일단 기본 전제로 깔고 무기를 개발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실전에서 굉장히 좀 유용하게 쓸 수 있도록 실전 위주로 무기를 개발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능, 무기 성능 같은 경우는 물론 뭐 미국 쪽 무기에 비하면 안 되죠, 성능이. 하지만 유럽 쪽들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 무기들이 성능으로도 볼 때도 훨씬 좋은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가격이 싸요. 유럽 쪽 같은 경우는 그렇게 했죠. 지금 평화로운 시기가 이렇게 계속 좀 지속이 되다 보니까 이 방산 쪽 이런 쪽에 투자를 안 했습니다. 그러니까 있던 생산 라인 뭐 그걸 좀 고쳐서 다른 걸 만들고 이런 식으로 했는데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 생산 설비들 이런 쪽들도 마찬가지 계속 투자가 되어 왔기 때문에 거기서 일단 우리나라에 납품할 무기들 이런 것들을 만들고 그 생산 라인에서 또 수출할 무기들을 만드니까요. 그만큼 가격 경쟁력을 갖추고 있고요. 또 뭐 실제로도 우리나라 무기가 굉장히 싼 것도 사실입니다. 또 하나 강점은 AS를 들 수 있을 거예요. 자, 지금 뭐 우리나라 그랬었죠. 전에 F-35 전투기가 독수리랑 부딪혀서 이게 고장이 난 적이 있었습니다. 작년 일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실제로 그냥 F-35 전투기를 사면 1,300억 정도면 살 수 있는데요. 수리를 의뢰하니까 그쪽에서 미국 쪽에서 하는 얘기가 2,200억 주세요.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거 그러고도 뭐 2,200억도요. 이게 뭐 우리 나중에 바쁘니까 6개월 있다 고쳐줄게. 아니면 1년 있다 갈게.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요. 도저히 될 수가 없는 그런 수리를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지금 AS, K방산의 경우에는 AS도 굉장히 잘 되는 모습이에요. 자, 그렇다면 성능, 가격, AS 모두 갖춘 우리나라 K방산이 앞으로 성장을 하겠습니까? 하지 못하겠습니까? 당연히 굉장히 좀 성장을 할 것 같아요. 또 한 가지 지금 마크롱 대통령이 지난 주말에 한 얘기가 있는데요. 프랑스 대통령이죠. 미국에 의존하지 말고 자체 방위를 강화해야 된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이 얘기는 지금 트럼프가 굉장히 선전하고 있는데 그 얘기하고도 일맥상통하는 얘기가 되겠죠. 트럼프는 나토 국가들한테 공공연히 협박을 하고 있습니다. GDP의 방위비 부담을 GDP의 2% 방위비 부담을 해라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만약에 그 방위비를 분담하지 않을 경우에는 러시아가 공격을 해도 우리는 그냥 가만히 둘 거다 이런 얘기를 하고요. 또 심지어는 조금 한 발 더 나가서 러시아 부추길 수도 있어 이런 막말까지 해댑니다. 자, 그렇다면 각국은 지금 우크라이나 쪽 이런 쪽도 봤고요. 중동 쪽도 봤죠. 그렇기 때문에 안보에 안 그래도 위협을 느끼던 찰나에 이 트럼프는 굉장히 좀 이 안보 의식을 더 높이는 그런 요인으로 작용할 겁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 지금 뭐 우리나라 무기들이 중동 쪽에 그렇게 크게 좀 진출을 못했었는데요. 이유는 그런 겁니다. 뭐 K2 흑표전차 같은 것도 그렇고 K9 자주포도 그렇고요. 중동 쪽에 진출 못하는 이유는 거기에 들어가는 전차나 자주포에 들어가는 파워팩을 독일산으로 쓰고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독일 쪽에서 야 이거 우리 중동 그쪽 분쟁하는데 관여하면 안 되니까 수출 못해. 그러면 우리나라도 수출을 할 수 없었던 겁니다. 근데 이 파워팩을 지금 국산화 이렇게 거의 다 돼가는 모습이에요. 자, 그렇다면 더 이상 중동 쪽에 수출하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도 마찬가지로 뭐 다른 나라 눈치를 볼 필요가 없는 날이 이제 곧 다가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중동 쪽에서도 우리나라 무기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높아요. 뭐 사우디에서도 마찬가지로 천궁, 뭐 천무 이런 것들 수입을 많이 했죠. 그리고 5월 중순에 UAE 대통령이 우리나라를 올 겁니다. UAE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의 천궁2 미사일을 한 4조 3천억 정도 수준의 금액을 2022년도에 계약 체결을 해서 지금 납품이 잘 되고 있죠. 자, 우리나라에 UAE 대통령이 온다라는 거는 분명히 이런 부분들, 방산 관련되는 이런 내용을 의제로 갖고 올 겁니다. 자, 그렇게 되면 방산주 같은 경우는 또 이런 모멘텀들 보유하고 있으니까 실적하고 모멘텀 다 보유한 종목이니까 관심 갖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기술력과 가격 경쟁력 그리고 신뢰도까지 방산 섹터 모두 갖추고 있는데요. 여기에 모멘텀까지 발생을 하고 있기 때문에 호실적과 더불어서 투심까지 자극할 수 있는 요인들이 많습니다. 방산 섹터에 대한 관심과 함께 또 강조를 주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엔젤산업 오늘 살짝 주가가 좀 움직이고 있는데요. 한 줄평 어떻게 보실까요, 전문가님? 예, 대책만 분주한 저출산 이렇게 정해봤습니다. 네, 아무래도 정책 모멘텀과 좀 엮여 있는 섹터기도 하죠. 이쪽 섹터에 대한 설명도 간략하게만 들어보겠습니다. 자, 요거 보시게 되면 오늘 그 영수회담이 오후 2시에 예정돼 있죠. 여기서 이런 것들을 좀 다룰 가능성이 많다라는 거, 그런 부분들 때문에 좀 올라오고 있는데요. 이거 안 하고 안 될 겁니다. 자, 한번 제가 요거 한번 보여드릴게요. 요것도 마찬가지 제가 다 계속 정리하고 있는 건데요. 자, 보시면 지금 2023년도에 태어난 출생아가 23만 5천 명입니다. 여기 노랗게 칠해놓은 부분들, 이 부분이 100만 명 넘게 태어난 해인데요. 1971년생까지 100만 명이 넘게 태어났어요. 그때에 비하면 지금 4분의 1밖에 태어나지 않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이런 부분들은 나중에 뭐 우리 국방 관련해 갖고도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정부에서는 지금까지는 대책이 잘 먹혀들고 있지는 않지만요. 저출산 대책에 대해서는 계속 나올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신생아 수가 역대 최저치를 계속 갱신해 가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엔젤 산업하고 마찬가지로 그다음에 저 실버 산업들 요런 쪽도 좀 관심을 가져야 된다라는 생각인데요. 엔젤 산업은 정부 정책 나올 때마다 한 번씩 이렇게 움직이는 경향이 있으니까 트레이딩 관점으로 접근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실버 산업은 투자 관점으로 접근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엔젤 산업과 더불어서 실버 산업까지 투자 전략 함께 알려드렸습니다. 네, 이렇게 섹터별 설명 들어봤고요. 오늘 좀 관심 종목 있을까요, 전문가님? 삼성전기입니다. 네, 앞서서 유리기판 관련된 설명을 또 주셨었는데 가장 대형주 삼성전기를 꼽아주시네요. 포인트와 가격 전략까지 알려주세요. 자, 삼성전기는 앞에 유리기판 관련되는 내용들은 충분히 설명을 드렸으니까 그 부분은 좀 넘어가기로 하고요. 자, 오늘 협력업체들하고 유리기판 쪽에서 공조를 강화하겠다라는 뉴스가 나왔죠. 요 삼성전기 같은 경우는 2026년에 유리기판을 양산 계획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시간이 좀 남았죠. 당장 매출에 보태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자, 이런 부분들 때문에 이 유리기판 하나만 보고 삼성전기를 매수한다라면 약간 좀 답답해질 수 있어요. 근데 지금 이 올해 같은 경우는 MLCC 모멘텀이 있을 겁니다. 전장이나 데이터 센터향 MLCC 수요가 굉장히 많이 좀 늘어날 것 같아요. 그리고 오늘 오후 2시에 삼성전기는 실적 발표가 예정이 돼 있는데요. 자, 뭐 실적 부분들은 상당히 좀 잘 나오는 그런 모습이 아닐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전년 동기 비해서도 매출액, 영업이익 같이 많이 성장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으니까요. 그 부분 포인트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지금은 기술적으로 보시면 위에 꼬리를 좀 달았죠. 22평선에서 좀 저항을 받은 모습입니다. 자, 그렇다면 뭐 급하게 매수하실 필요는 없고요. 차분하게 이쪽에서 좀 분할해 갖고 매수해 들어가신다라면 상당히 분할해서 매수하시고 좀 시간을 투자하신다라면 상당히 좋은 투자처다라는 생각이고요. 목표가는 일단은 17만 원 정도까지 정해놓고 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장 관심 종목으로 삼성전기 함께 짚어주셨습니다. 유리기판과 더불어서 전장이나 또 데이터 센터형으로 MLCC 수요 증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분할 매수 관점으로 길게 보시면 되고요. 목표가는 17만 원, 약 한 15% 정도의 수익률 노리고 있습니다. 네, 전문가님 오늘 설명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스페셜 원 시간이었고요. 토마토 투자클럽의 이재필 전문가와 함께했습니다.